요즘 드물지 않게 이런 뉴스나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직 중고등학교 교장이었지만 은퇴해서 아파트 경비를 한다, 또는 배달원, 공장 조립공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일본 유명 화장품 회사 사장도 퇴임 6개월 만에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경비원으로 취직했었던 일화, 이런 것들 유명하죠. 전임 사장이 현관에 서서 출퇴근길에 30, 40대 과장, 부장에게 꼬박꼬박 격려를 하면서 노후를 일하면서 즐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건 꼭 돈뿐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은퇴 이후의 삶의 자세가 중요해 보이죠. 은퇴 이후 난 김 부장, 최 사장, 박 이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 나는 새로운 난데 그게 어떤 나일까? 은퇴 이후에 자기 자신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이미 그 고민이 시작된 분들, 오늘 프로그램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허당 최경영입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특별기획 2019 대한민국 10대 경제보고서. 숫자로 들어보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최고의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네,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야심차게 마련하고 보내드리고 있는 특별기획 2019 대한민국 10대 경제보고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대 이슈의 방점은 은퇴 보고서로 찍으려고 합니다. 10번째 시간이죠.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을 지낸 최성환 고려대학교 개건 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아주 젊으시네요. 네, 아직 젊습니다.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을 지내시기 전에는 뭐를 하셨습니까? 예, 조선일보 기자도 하고요. 조선일보 기자를 하셨군요. 네, 한국은행에도 근무했습니다. 한국은행에. 예. 그러면 한국은행에 근무한 게 먼저입니까? 조선일보. 한국은행에 20년 있다가요. 그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전문 기자로 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한화생명으로 왔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주로 조사 업무나. 그렇습니다. 조사 및 국제 업무 주로 했었습니다. 조사 업무. 예. 그러면 정말 경제나 이쪽에는 정말 박식하신 분입니다. 한국은행에 계셨으면. 사실은 저는 기획재정부 관료보다 한국은행에 계셨던 분들을 더 믿습니다. 네,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도 한 3모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행 계셨다가 언론사 계셨다가 다시 이제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네. 지금은 이제 4모작이네. 고려대학교 개공교수로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은퇴와 관련돼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10년 전에만 해도 예. 은퇴 설계, 노후 준비 이런 말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10년 전서부터, 특히 한 7, 8년 전서부터 은퇴라는 말, 연금이라는 말, 예. 내 노후 내가 어떻게 하나, 예.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이제 장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노후가 좀 편안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편안한 마음과 몸으로 살 수 있을까? 얼굴 표정이 일단 선하고 편안하세요. 네.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그렇습니다. 분들. 예. 그런 분들을 보면 저게 돈도 돈이지만 또 다른 건강, 그렇죠. 그다음에 친구 관계, 예. 가족 관계, 예. 또 뭔가 이렇게 또 농사 짓는 분들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관계 맞습니다. 예. 일. 예. 이제 그런 거를 찾아서 성공한 케이스가 장수 프로그램에 나오지. 만약에 어느 하나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로부터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 첫 번째는 돈이라고 하겠지만 돈 외에도 참 우리가 챙길 것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뭐 건강이나 관계 이 걱정보다는 돈 걱정이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예. 앞서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얼마나 준비가 돼 있고 예.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요즘 이제 뭐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 이제 120세, 150세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살게 되면은 오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50, 60에 은퇴를 하게 되면 뭐 앞으로 남은 수명이 10년, 20년이면 예. 크게 걱정이 없지만 이 은퇴하고 나서도 뭐 한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예. 일단 딱 스트레스가 팍 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30년, 40년 산다는 보장은 없죠. 예. 누구도 언제 자기가 그렇습니다. 죽을지는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일단 30년, 40년 산다는 가정하에. 네. 근데 저는 은퇴 관련된 연구소들이 이런 거를 많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은퇴 후에 5억이 필요하다. 네. 10억이 필요하다. 네. 근데 곰곰이 따져놓고 보면 경제를 좀 아는 기자로서 따져놓고 보면 거기에 그 본인의 집은 잘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약간 좀 공포 마케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절대 공감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은퇴연구소장이 되고 나서 그때가 막 한 6, 7년 전이었는데 예. 뭐 은퇴 후 자산 5억 만들기, 그렇죠. 7억 만들기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이 4억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도 4억 2천만 원. 예. 예. 그 당시에는 3억 한 3억 5천만 원? 맞습니다. 뭐, 예,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그 정도 수준인데 예. 그것도 집하고 다 그냥 내가 다 가지고 있는 합해서. 목걸이까지 자동차까지 다 합해서 그게 그게 이제 총 자산이 예, 그렇습니다. 총 4억 2천만 자산인데 원. 예. 은퇴 후 자산 5억 만들려고 하면 스트레스 지수만 올라가지. 그렇죠.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보험연구소랄지 생명보험사랄지 이런 곳 쪽에서는 은퇴 후 자산 5억이라고 하면 금융자산,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집 빼고 5억 있어야 돼, 10억 있어야 돼. 뭐 한 10년 전에는 10억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5억 만들기, 7억 만들기가 아니라 은퇴 후에는 내가 매달 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렇습니다. 아.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지 이 돈에다 자산에다가 부동산 또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 봐야 그렇습니다. 찢어서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요즘 주택연금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뭐냐면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젊어서 일을 할 때 이 소득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돈을 연금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금화시키는 노력. 예. 그러니까 나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현금이죠. 쓸돈이에요. 예, 예, 현금이 예. 현금이 최고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들어와도 얼마나 큽니까 그게. 예. 제가 친구들 이렇게 보면 연금 받는 거 이렇게 보면은 100만 원 받는 사람, 150만 원 받는 사람의 행태가 조금 달라요. 아, 그 그렇습니까? 50만 원에 그렇습니까? 50만 원이 50% 차이잖아요. 100만 원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 20만 원이 은퇴하고 나면 굉장히 큰 돈인데 예. 그것이 연금화, 현금화가 되면 연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매달 정해진 날짜, 매년 정해진 날짜에 탁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은퇴 후 월급은 연금이다. 예,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뭐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뭐 몇 살에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나는 뭐 100만 원 받는다. 음. 그러면 내가 생활비를 200만 원을 부족하잖아요. 예. 그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무작정 뭐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은퇴하고 30년 예. 그 곱하면은 7억 2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이거 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연금화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금화를 하려면 어떤 특별한 노하우나 어떤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층 연금이라고 예.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국민연금 이거는 뭐 소득이 있는 국민은 다 들어야 되니까 현재 2,200만 명이 들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받는 사람이 작년 기준으로 91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월 20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하겠다, 30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 100에서 200만 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자영업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직장 저 직장
좀 다니면서 퇴직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퇴직금을 요새는 연금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퇴직연금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거기다가 이제 내가 이 퇴직연금을 더해도 어디에다 넣어두고 그거를 매월 월 지급식으로 받는다는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전에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일시지급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돈을 이제 딴 데다 쓰는 경우가 많고 거기다가 뭐 친척이 뭐 어렵다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고 친척은 뭐 사실 안 도와줘도 크게 자식이 어렵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고 그러게 말입니다. 뺏기는 겁니다. 나중에 그 문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참 그래서 이제 근데 퇴직연금으로도 좀 모자라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 적금 들듯이 연금을 들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나이에 내가 한 58세쯤엔 은퇴를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58세부터 그 연금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으면 노후에 이제 차곡차곡 드러났던 연금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3층 연금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중산층 이상 그리고 상당히 건실한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업을 설립했던 분들 또는 자영업자 이상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뭐 널리 알려 있다시피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빈곤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이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은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빈곤율을 보면요. 한 17.6%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는 17.6%의 빈곤율. 그러니까 뭐 이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뭐 한 2, 3%포인트, 뭐 많게는 한 5, 6%포인트 높지만 이 미국이 17.8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뭐 엇비슷할 정도로 우리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근데 이제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우리가 2011년, 12년만 해도 뭐 48, 49 말씀하신 대로 정말 50% 가까웠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초연금을 좀 계속 주고 정부 노인복지도 좀 늘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한 43.8%까지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도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지금 빈곤하다는 거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뭐 기초연금을 뭐 늘려가겠다고 정부가 하니까 그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군요. 기초연금을 늘려간다고 하면 또 이제 사회주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젊었다면 이제 내가 가진 3층 연금이 없잖아요. 거의 없고 그렇다 보면은 근로연금을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뭐 60대라면 일하는 수밖에 없다. 일하는 연금. 그러니까 60대면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정년 퇴직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여기저기 있다. 근데 뭐 제 친구들 보면은 구청에 이제 CCTV 관제실, 그다음에 민원 처리실, 그다음에 주차 관리실, 뭐 이런 또 뭐냐 산림 보호관, 또 그런 건 좋아 보입니다. 학교 보안관, 학교 보안관 제가 직접 만나서 한번 들었더니 한 달에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좋죠. 근데 학교 보안관 근데 이제 밤에 근무하죠.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들을까요? 이렇게 어른들의 이야기를 제복을 입고 근사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은요. 손녀 딸이 그 학교에 다니는데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들으니까 그 손녀 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보안관이셔 이랬다는 거예요. 멋지네. 괜히 으스대더라는 거죠. 그래서 멋지네. 더 일의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뭐 일자리 또 이제 만약에 조금이라도 연령이 아래라면 이제 뭔가 이제 자격증을 한번 따보는 것도 자격증을 그렇습니다. 새롭게 요새는 뭐 평생 뭐 교육 그렇죠. 평생 공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아무 자격증이나 딴다기보다는 내 취업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자격증 이거는 뭐 60대가 아니라 40, 50대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차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요새 가끔 유튜버를 한번 해볼까라고 은퇴 이후에 예,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격직이 아니고 편집을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편집을 배워볼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한 10년쯤 후에는 말로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 그래서 굳이 이렇게 뭐 논리니어 편집기를 배울 필요가 없겠구나. 10년 후를 대비해서 말만 또박또박 잘할 수 있으면 되겠다. 콘텐츠만 내공만 쌓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새는 혹시 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새는 3평 시대라고 하잖아요. 3평이 필요하다. 3평. 예. 평생 청춘. 평생 청춘. 예, 내가 이제 젊은 마음으로 건강하게 가자. 다음에 이제 평생 현역인데 그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뭐로 바꿨냐면 평생 소일. 평생 소일거리라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소일을 보면은 뭐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떤 일에 재미를 붙여서 그렇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 맞습니다. 또 거기서 내가 약간의 소득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좋은 게 그게 소일이거든요. 재미가 있으면 또 생산성이 높아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평생이 뭐냐면 평생 공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생 공부. 요 세 가지를 젊어서부터 이게 잘 마음에 새겨두면서 실천을 하면 사실 뭐 한 60 돼서도 요새 뭐 공부하고 아니 뭐 꼭 스트레스 받는 공부가 그렇죠.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이제 학교 공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사실 우리가 예체능도 제대로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봤고 음악 악기를 시작하는 분들도 봤고 그리고 이제 꿈이 은퇴 이후에 식당을 하시려는 분들도 봤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망이 본인들의 로망이 다 맞습니다. 있죠. 최근에 제 후배 하나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의 임원으로 은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배님, 제가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국산사자는 잘 했는데, 국산사자 아시죠?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미체를 못 해가지고요. 음악미술 체육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평생 공부하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음미체, 이 레크리에이션 이런 거를 잘해야 되겠다. 근데 그 진짜 선진국이 예체능 교육을 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딱 50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술인 만큼 만약에 그게 돈이 된다면 생계를 보장할 수 있다면 예술인 만큼 좋은 직업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생계가 되도록 가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방법이죠. 정말 본인이 너무 재밌어서 그걸 하고 거기에 탤런트까지 있어가지고 소질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작품을 남들이 사줄 수 있다면 정말 멋있는 일 같아요. 예술인들은. 그게 선진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질병 문제는 사실은 풀어내기가 힘들어서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꽤 그래도 국민건강보험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은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면 이제 무병장수는 없습니다. 무병장수는 없다. 그건 그러니까 포기해라. 이제 유병장수인데 그러니까 병을 이런 병 저런 병 큰 병 작은 병을 관리하면서 가는 유병장수 관리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골골백년이라고 그러면 하여튼 뭐 근데 아주 나는 건강해 그러면서 건강 검진도 안 받고 이런 분들이 한 번에 이제 쓰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는 1년에 한 번,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어. 그게 그때가 이제 30에서 한 40만 원, 뭐 많게는 뭐 더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를 들여서 나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한테도 좋고 내 배우자한테도 좋고 내 자녀들한테도 사실은 도움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일부 우리가 이제 노후가 되면은 제일 큰 게 뭐냐면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의료비도 젊어서부터 좀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의료비도.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보면은
평생 의료비가 1억에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네. 6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이에요. 65세 이상 때 절반 이상이 절반 된다.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6, 7천만 원을 그때 쓴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때 예. 쓰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병원 가신 일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제 60, 65세, 70세 가면은 예. 급격하게 이제 병원 가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지 젊어서야 뭐 그러니까 별로 병원도 안 가고 하니까 그렇죠. 아, 뭐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어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 그렇겠구나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조모님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또한 적립식이 돼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뭐 세상의 자연의 이치니까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받아들이면서 차츰차츰 대비하고 네. 관리하고 그러면서 암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환자분들 보니까 뭐 75세, 80세 넘어가서는 암 자체의 종양도 빨리 그렇게 커지지를 않는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관리하면서 네. 잘 살아가는 네. 것, 노후를 살아가는 것, 그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의사분들도 말씀을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 하나 더 할 게 이제 간병이에요. 간병. 예. 예.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고 요즘에 제일 큰 게 가족들이 또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간병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르신이 뭐 병원에 오래 계셔야 된다라고 하면 요새는 또 자녀가 몇 없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때만 해도 서너신데 그렇습니다. 지금 50대, 60대 되는 분들이 7, 80대 가서 병원에 계신다라고 하면 애들이 하나나 둘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간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게 부분도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지난번에 네. 어디였죠?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네. 미국의 요양원 제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분 말씀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요. 네. 돈이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네. 아, 당신 진짜 돈이 없는지 서류로 확인해 보고 네. 그리고 요양원에 그냥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줘서 거기에서 그냥 평생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의 복지 제도가 대단히 좋구나. 그런 측면에서는 네. 아주 가난하다면.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가난한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쪽방에 살거나 네. 어떤 기부단체에 의존하거나 이 방법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요새는 장기 요양 보험도 있고 해가지고 예. 요양원에 가면은 본인 부담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아, 또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뭐 아까 저 언니가 한 말대로 예. 거의 뭐 부담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달러 시대, 소득 3만 달러 시대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후를 뭐 사실 요즘 이게 인식들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가족도 해야 되지만 사회와 정부가 해야 된다. 이게 뭐 지금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그렇죠. 인식이 가고 있거든요. 간병을 하면서 사실은 아주 큰 병이라면 본인의 노동력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한 명분이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 같은 경우에 질병과 건강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간병을 하면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냥 본인이 건강도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 돈도 좀 있어야 네. 자녀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후에 관한 불안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우리 속담에 긴병에 효자 없다. 효자 없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병원비나 뭐 간병비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200만 원 드는데 예. 이제 자녀가 셋이다. 그러면 이제 한 6, 70만 원씩 이렇게 그렇죠. 공평하게 내는데 예. 사실 매달 그렇게 6, 70만 원씩 낼 수 있는 3, 40대, 4, 50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않죠. 예. 많지 그러다 않죠. 보면 예. 이제 저한테 컨설팅 받으러 오는 분들도 대부분 뭐냐면 한 1, 2년 지나고 나면 소식이 끊어지는 형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병원에만에서도 그렇지 않고 또 예. 요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요양원 원장을 이렇게 여러 번 만나 보면은 자식이 셋인데 150만 원을 내야 되면 이 자식이
50만 원씩 내는데요. 예. 누가 모아서 한꺼번에 낼까요? 아니면 각각 요양원 계좌로 보낼까요? 글쎄요. 누가 한꺼번에 모아서 각각 보내겠구나. 네, 각각 보냅니다. 그러다가 안 오면 예. 요양원에서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돈을 내고 있는 딴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 친구한테 받아야지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런다는 거죠. 슬프네. 예, 그러니까 뭐 요즘 그런 걸 안 당하려면 이제 제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요양비, 간병비도 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네. 그래야 요양원에 가 있을 때도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오죠. 그렇습니다. 노인 스스로 해야 될 것들, 은퇴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활 자세 같은 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보면은 요새 1인 가구가 많아지잖아요. 예. 1인 가구가 뭐 이제 뭐 30% 가까이 되는데 특히 노인 1인 가구 같은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 그러면은 뭐냐면 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혼자 사는 법. 예.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혼자 사는 법에 대한 훈련.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혼자 산다고 해서 뭐 밥을 대강 먹거나 옷을 대강 입고 다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뭐냐면 밥도 정시에 차려 먹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예. 이런 훈련을 하면 자식들도 보기에 우리 아버지 혼자 되셨어도 우리 어머니 혼자 되셨어도 아니면 이제 두 분이 같이 사실 때도 예. 저 두 분은 참 진짜 정겹게 깨끗하게 다니는구나 이렇게 그런 감을 일단 자녀들한테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예.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예. 본인의 삶을 그래도 깔끔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예. 그래야 관계도 계속 지속될 그렇습니다.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건강을 위한 노력은 뭐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은퇴를 그렇게 이제 닥친 분들은 그렇다 치고 은퇴를 아직 준비하고 계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60세,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그렇습니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퇴직을 한다라고 쳐도 한 5년 정도의 소득이 없는 기간이 네. 생기게 되고 어떤 분들은 10년이나 15년까지도 소득이 없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퇴직 연령에 따라서 그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은퇴 절벽, 은퇴 절벽, 뭐 은퇴 크레바스 그러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57년생들이 62세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69년생부터는 맞습니다. 65세에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정년이 60이니까 그러면은 60까지 근무해도 5년이니까 만약에 60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적어도 7, 8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에 10년까지도 공백이 생기는 건데 예. 그래서 뭐냐면 그 전에 어떤 연금을 좀 들어놓느냐면요. 예. 가교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가교연금. 은퇴 후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를 이어주는 다리, 그러니까 예. 브릿지 연금이죠. 브릿지 연금. 예. 요걸 들어두게 되면은 그 내가 은퇴할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돈을 줍니다. 연금을.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생활비가 들쭉날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생활비가 만약에 200이다 그러면 딱 은퇴하자마자부터 200 정도를 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예. 65세 가서 만약에 국민연금을 내가 100만 원을 탄다. 그럼 그때는 100만 원만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안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그렇죠. 쭉 예. 200만 원으로 쭉 안정. 이런 상품들을 금융회사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안정적인 거를 좀 하면 된다. 예. 예. 요새는 뭐 초저금리 시대에 예. 뭐 5, 6% 준다 그러면 그건 사기입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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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 6% 지난번에 DLF 같은 경우도 한 5% 준다 그랬던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어떻게 나한테 오겠습니까? 그 예. 순서가. 그렇게 그러네. 좋은 상품이라면 예. 그래서 이제 눈높이도 좀 낮추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저금리 시대에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예. 자산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산에서 어떻게 하면 찢어서 잘라서 쓰느냐를 고민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막 하면? 수익률을 막 올려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녀들이 근데 네. 이제 공부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예. 공부시키면서 이제 대학 학자금 줘야 될 거고. 네. 물론 이제 본인이 벌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음에 결혼할 때도 약간의 목돈이 들어갈 그럼요. 거고. 네. 이런 경우에 그 따로 호주머니를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게 정석이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애들 대학교 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요 부분은 애들 결혼 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좀 모아둬야 되는데요. 사실 뭐 세계에서 그 대학교 교육비를 부모가 많이 부담하는 나라는 한국이죠.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다 그러고요. 예. 근데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이 이제 부담하고요. 당연하다고 또 생각을 하죠. 예. 자녀들이.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 결혼 자금까지 예. 대주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결혼하고 이럴 때쯤 되면 부모들도 또 은퇴할 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껏 이렇게 목돈을 들여서 줬는데 가가지고 잘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어른들도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자녀들도 독립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 어느 날 딸이 와서 아빠 김서방이 뭐 하겠다는데 얼마만 좀 해주세요 하면 이것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독립해서 어떤 가정을 하나 새롭게 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결혼 품앗이처럼 경조사 품앗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뿌린 돈이 있으니 나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예. 저희 그 돌아가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떻게든 공무원 퇴직하기 전에 예. 저를 결혼시켜야 되겠다라는 일념하에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게 일종의 이제 결혼 품앗이 같은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말 독립적으로 자녀들이 사는 것을 원한다면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결혼 때부터는 자녀도 부모의 돈을 바라지 않고 부모도 돈을 주지 않고 부모의 친구들이 쓸데없이 그 자녀 결혼식에 와서 그 어떤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결혼 축의금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신랑 쪽에서 얼마를 받았는데 신부 쪽에서 얼마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경쟁하듯이 또 이게 돼요. 네. 결혼식이라는 게. 그래서 집안과 집안의 결합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한 커플의 결합이 아니고 그럼으로써 독립이 오히려 깨지는 자꾸 우존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축의금에서부터 이제 의존적이 되다 보니 예. 이제 뭐 월급쟁이 하다가 뭐 때려치고 나서 보니 예. 이 아버지가 퇴직금 탄 거 목돈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의 퇴직금이나 목돈을 자식이 보는 순간 내 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주면 요거도 먹고 죽고, 예. 찔끔찔끔 주면은 쪼들려 죽고, 목 졸려서 죽는다. 예. 뭐 이런 말 있죠. 다 주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주고 나면 굶어서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한테 세 가지 방법 다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친구한테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예. 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예. 참 요거도 먹고 죽고 싶은데 예. 그게 마음대로 되겠느냐? 그렇죠. 쉽지는 않죠. 예. 예.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참 고민이 많아요. 대부분은 비의 방법. 그냥 목 졸려 죽는 방법. 차츰차츰 압박을 당하다 못해 예. 조금씩 내주다가 죽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그래서 많죠. 이제 그 경우에는 예. 자식들하고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기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에 관해서. 예, 예. 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니네 어머니랑 나이 차가 얼마고 그러면 뭐 아무래도 요즘 보면은 나이 차가 한 서너 살 되고 기대 수명 차이가 6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10년은 남편이 죽고 나서 부인이 10년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이 노후 준비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음. 배우자가 10년 후까지 어떻게 품위를 지키면서 사느냐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식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죠. 예. 이렇게 해보니 생활비가 이렇게 되고 지금 연금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예. 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할 테니 니네도 더 이상 바라지 마라. 문제는 그렇게 되면 싸늘해지겠죠. 싸늘해지는 가정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뭐 가정교육의 문제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솔직한 태도가 제일 좋은 것은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맞죠? 한번 털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좀 아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아주 없으면은 자식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게. 니네도 어떻게 독립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시켜주고 예. 장가 시집장 보내주고 그렇죠. 뭐 그랬는데 예. 뭘 더 사실 바란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서로가 남이다. 어차피 뭐 인생은 고독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노후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좀 덜 걱정해도 되는 나라들의 사례는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게 다 노후가 되면 걱정을 하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나 이런저런 이유로 어느 정도의 걱정과 불안은 있는데요. 예. 또 이제 뭐 조금은 덜 걱정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행복과 복지 지수를 내놓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예. 하나는 프랑스계 금융회사인 나틱시스가 내놓는 글로벌 은퇴 지수가 있고요. 예. 다른 하나는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비영리 재단에서 내놓는 노인 행복 지수인데요. 예. 이 두 지수의 공통점은 지금까지 주로 말씀드린 이 재무적인 준비, 예. 돈과 건강에다가 예. 공기와 물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 공기, 물,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 자녀와의 관계와 같이 이런 일반적으로 느끼는 행복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수를 산출하는데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순위를 보면은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예. 다음에 스위스,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선진국들이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참 이 나라들은 그래도 연금도 제대로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가족 관계도 좋고 또 환경도 좋고 네. 또 건강도 뭐 제대로 지킬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글로벌 은퇴 지수에서 25개국 중에 24위입니다. 그다음에 노인 행복 지수에서는 네. 96개국 중에서 60위로 한참 순위가 뒤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고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앞에 지수들보다는 좀 오래된 조사이긴 한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좀 언급하는 게 뭐냐면 영국계 글로벌 은행 HSBC가 17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 당신은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선진국 사람들은 자유, 만족, 행복이에요. 야. 자유, 만족, 행복. 예, 은퇴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난 자유롭게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직장을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어느 정도 다 준비해 놨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그게 안 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예. 경제적인 어려움, 두려움, 예. 외로움, 지루함이에요. 지루함. 예. 이제 뭐 하고 사나.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종합적인 은퇴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건강, 네트워크, 할 일, 뭐 재미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은퇴를 하다 보니 이렇게 은퇴 지수가 행복 지수가 낮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 40, 50대 때부터 국산 사자는 그만하시고 예. 이제 은미채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은퇴 준비가 안 됐을까? 국민연금을 시작한 연도가 늦어서 그런 걸까요? 단순하게 돈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 그런 부분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보면 세계에서 제일 먼저 국민연금이 시작한 게 독일인데요. 예. 1889년이에요. 아이고야.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 시작했냐면 150년 전에 시작했네요. 예, 우리나라가 언제 시작했냐면 1988년이니까 딱 맞습니다. 100년이 늦었습니다. 100년이. 그러니까 독일은 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선배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게 4, 5세대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첫 세대가 이미 돌아가셨고요. 예.
그러니까 4, 5세대가 됐으니까 연금을 타서 은퇴를 하셔도 저렇게 재미있게 사시다가 품위를 지키면서 가시는구나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첫 세대가 배출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1988년에 붙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분들이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서도 91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걸 전체를 하면요 38만 원입니다. 전체 평균은 근데 이제 노령연금 중에서도 20년 이상 불입한 사람들이 91만 원인데 뭐 이것만 해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생활비 뭐 한 200, 300과는 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요즘 이제 뭐 52시간 근로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10,000, $20,000 거쳐서 이제 $30,000 시대 온 것도 2,100시간을 일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런데 OECD 평균이 얼마냐면 1,750시간이고요. 가장 적게 일하는 독일은 1,470시간이에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650시간을 독일 사람보다 더 일을 하다 보니 일만 한 거죠. 정말 일만 했네. 일만 하다 보니 내 노후 준비를 따질 겨를도 없고. 이게 또 놀 줄 아는 사람이 맞습니다. 뭐 노는 방법을 아는 거지 지루하다라고 하는 게 저도 사실은 이게 뭘 하지? 일 안 하는 날에 있지 않습니까? 일 안 하는 날에 뭘 하지라고 고민을 하면 동네 뒷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는 별거 없어요. 그것만 해도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음악 한번 듣고 내려오고 이거밖에 없고 이게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안 놀아봤으니까. 그런데 이 1,470시간이라는 독일 사람들은 툭하면 여행이거든요. 툭하면 뭐 여기 간다 저기 간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제가 독일 사람 만나가지고 뭐 같이 여행을 가자고 그래서 나는 못 간다. 그래서 왜 그러냐? 나는 휴가가 1년에 6일이거든요. 니네 도대체 뭐 하는 나라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는 연습도 못 해봤고 또 버는 데에 급급해서 벌기는 좀 번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우리는 은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뭐 10년도 안 됐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의 한 3, 40대는 요즘에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이렇게 신입사원들 교육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꼭 연금을 넣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적금처럼 넣어라. 이렇게 은퇴에 관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많이 늦었다. 자본주의 역사가 늦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구조적인 요인을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은퇴 준비 한 살이라도 빠를 때가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다들 하는 말입니다만은 너무 늦었다는 말은 없다. 늦었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게 은퇴 준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은퇴 준비인데 그게 곧 나와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해서 청바지라는 말을 청바지. 많이.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바지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은바지는 뭐냐면 은퇴 준비도 바로 지금부터. 은퇴 준비도 바로 지금부터. 우리 동화에서 뭐 나무꾼처럼 금도끼, 은도끼 다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지도 여러 개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높은 수익률로 꼬드기는 사기에 솔깃하지도 쳐다보지도 말고 청바지와 함께 은바지라는 마음으로 그 나무꾼처럼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보다 편안하고 걱정 없는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평생 공부하고 평생 공부하다 보면 평생 유연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평생 유연해지다 보면 평생 청춘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시간이었죠. 특별기획 2019 대한민국 10대 보고서 마지막 시간 은퇴 보고서 최성환 고려대학교 개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가 있습니다. 본방 일요일 오후 5시 5분, 유튜브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미리 공개가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